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의 입시 의혹과 병역 특례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지명 철회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강력히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낮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녀의 입시, 병역 특례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혹까지 반박을 했는데요. 그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봉사활동과 논문 실적, 평가 결과 등 편입학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 근거가 없는 의혹들을 밝혀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은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도 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퇴론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모두 반박하면서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어제 정 후보자의 이런 해명 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혹 해명 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해명이 전혀 안 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분에 대한 어떤 의혹의 핵심은 일반 국민적 상식에서 볼 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장이나 부원장으로 있을 때 본인의 자녀 둘이 특례 편입학을 통해서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면접 점수를 본인의 아는 교수 면접실에서 평가가 전원 만점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과정이 지금 어제 해명으로는 그런 과정에 부당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형식적 절차의 정당성 문제만을 얘기했는데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가능한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5년 후에 다시 재검을 받았을 때 그전에 진단된 바 없는 병명이 기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디스크, 디스크에 또 척추 협착증이라 새로운 진단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경우에 경증인 경우에 현역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척추 협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현역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합리적 수에서 볼 때 이 아버지가 정호영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어제 해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것뿐이지 각종 언론에 제기되거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내기에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윤 부위원장님. 일단 외관을 보면 어찌됐든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 봉사활동이 의대 편입에 어떤 스펙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특정한 그 해당 교수로부터 만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불공정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외관상.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어제는 충실히 어느 정도 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그런 해명에 부합하는 또는 의혹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증빙 자료가 없어서 안 냈다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논문 공저와 관련된 연구를 실제 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실제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병역과 관련돼서는 또 요구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면 본인이 해명에 부합한 그런 자료들이 현출이 되면 아마 국민적 의혹도 좀 사그러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제 해명을 듣고 해명의 사실이라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해명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현출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고민정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제 정 후보자의 딸이 구술 평가를 받는데 평가위원으로 9명이 들어왔고 그중에 3명이 만점을 줬다. 그 3명이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탈락한 최고점자와 이 딸의 그 차이가 6.8점 정도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면접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고사실, 2고사실, 3고사실에 각 3명씩 평가위원이 있고 여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1고사실에서는 54점 평가됐고 2고사실에서 52점인데 세 번째 3.52점입니다. 예. 그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 공저자인 교수들이 들어가 있던 3고사실에서 3명이 전원 만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만약에 정호영 교수와 그 지인인 교수실에서 전원 만점이 아닌 평균으로 했을 때 52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6.8점을 초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2고사실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보면 3고사실에서도 이 정도 평가되는 게 맞겠죠. 뭐 근데 3고사실의 어떤 평가위원들이 어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 상황을 볼 때 왜 하필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 공저자가 오랫동안 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의 평가실에서만 전원 만점이 나왔느냐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고사실에서 전원 만점의 사례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네. 그분은 전체 성적 1위고요. 1, 2고사실에서도 전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그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는 1, 2고사실의 평가 기준점과 3고사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고 그 차이가 결국 당락을 가를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3명 중에서 1명이 정 후보자의 의대 동문이고 다른 2명이 논문을 함께 집필한 공저자여서 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부분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려면 이게 풀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면접위원을 선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발된 면접위원이 사실은 연락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거나 네. 선발된 면접위원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표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만약에 가부가 밝혀진다 그러면 네. 정호영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예를 들면 해당 그 대학 특성상 사실은 경북대 출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예. 그 자체만 갖고는 의혹을 맞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거고요. 그렇게 선발된 분들과 해당 그 뭐 예를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가 그 선발된 분들의 신상을 알게 된 경위, 알 수 있는 경위 또는 알고 나서 어떤 부탁을 했다는 간접 정황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지만 의혹이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세 번째 면접실에서 점수가 다 일률적으로 높았다. 이러면은 또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공격하는 차원에서 공격하는 측에서 이러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서로 암묵적으로 부탁이 오가거나 인지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뭐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분들과 함께 거기에 면접위원이 같이 자리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었거나.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신상만 갖고 모르거든요. 그럼 얼굴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예. 얼굴을 보고 저게 정호영 후보자의 딸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간접 정황이 이미 사전에 있었다거나 이런 정황들이 추가로 제기되어야지만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이 부분은 뭔가 청탁이 의심된다. 청탁이 단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얼굴만 보고 알아볼 수 없어서 확실히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얼굴 사전에 뭐 가족 간의 모임이 있거나 또는 뭐 어떤 정황 때문에 얼굴을 보면 그게 정호영 후보자의 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회피해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면접위원들 또는 정호영 후보자가 청탁을 한 정황이 있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알 수 있었다는 또 불공정하다는 정황이 없는 한 해당 면접위원이 경북대학교 출신이거나 간접적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알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바로 단정적으로 이것을 불공정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구성 자체가 경북대의 뭐 의대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런 상황의 한계를 인식한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진상 규명의 어떤 구체적인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어제 정호영 후보자도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구성 자체는 그렇게 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경북대에서 스스로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부의 조사, 어제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조사나 감사라는 게 지금 오늘 조사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일 조사팀이 가서 인사청문 그 직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조사나 감사 대상 기간을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위원들하고 이 준비 기간만 한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인사청문회 전에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조사 결과를 내올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과거 기준에서 보면 본인이나 당선인 측 인수에서 실제적 진실 규명을 진짜 하고자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하면 됩니다. 예. 과거처럼 뭐 그 정도 조국 장관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어차피 공정의 기준을 그렇게 확립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동일한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인사청문회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입시 비리의 문제고 병역 비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한 교육부의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은 실제 조사는 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이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청문회 기간을 통과하겠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수사 의뢰라는 것은 사실은 범죄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문제 삼고 있거나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위법보다 더 큰 불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수사 의뢰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위조한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오거나 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의 감사 요청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아니면 정해주는 병원에 가서 아들의 그 해당 신체에 대해서 검증하자. 이것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입장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 했냐 안 했냐 이것은 정호영 후보자가 입증해야 돼요.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연구위원으로서 실제 그런 활동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정호영 후보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나 또는 신체 검사 이게 실제 척추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정호영 후보자가 입증해야 되죠. 자, 여기는 정호영 후보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면접 점수와 관련돼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게 입증하죠?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측에서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돼요. 결과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경북대보다 조금 더 서울대 출신들이 뭐 의대에 많이 근무한다고 치면 거기에 있는 자녀분들은 전혀 응시할 수 없는 건가요? 예컨대 이렇게 해당 경북대학교에 경북대 출신들이 많이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증거를 내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어도 무고함을 반박할 수는 없어요. 무고함을 입증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세 가지하고 그 딸의 불공정한 채점 이 의혹 제기하고는 입증의 주체가 다르다.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이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입증 책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경북대 의대에 일단 두 자녀가 편입을 한 거고 지금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의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논문 2편 중 1편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의 석사 논문을 짜깁기 한 거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뭐 실제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경북대 자체 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보면 본인이 그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저자로 기재되면 부당 저자라고 해서 이 논문 실적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만약 그대로 짜깁기한 논문을 입학 서류로 제출했다면 이게 이제 허위 서류 제출이죠. 지금 조민 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아마 입학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사나 인턴 활동 관련 서류 제출 때문에 고려대하고 지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입학 전형에 제시한 내용 중에 그 부정한 서류를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입학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입학 취소가 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문이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내용이 지금 드러난 바로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 더군다나 문제 유학생 지도 교수가 그 아들과의 공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에 이 실제 논문이 작성되는 데 있어서 아들이 기여했다고 볼 만한 요소가 객관적 논문 자체만을 봐도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된 거면 경북대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논문에 기여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는데 경북대 입장은 뭐냐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의 편입학 과정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아들의 논문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 1차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빗발치고 있으면 경북대 자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 초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라든가 정호영 후보자의 눈치만 보면서 경북대가 전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하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뭐 의혹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 후보자의 자녀들 편입 특혜 의혹에서 봉사활동 시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문 짜깁기 의혹까지 의혹들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호영 후보자의 입장에서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저도 뭐 이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는 것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에 참여함을 전제로 해서 이 참여한 정도를 볼 때 공동저자로 기재되는 것이 부적당하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예요. 그리고 일부 같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연구에 참여를 했고 이공개 논문에는 번역이 상당한 역할로 보여진다.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해당 것은 판단의 영역으로 남는 거고 나머지 만약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부의 그 수업을 듣는 것과 연구 같이 참여하는 것은 버겁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만 갖고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은. 따라서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걸 보는 것이고 논문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아직까지 허위 논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기여했다고 같이 논문에 작성한 분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성 여부, 그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서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적절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판단받는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오늘 오전까지 입장은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다. 사실상 청문회 전에 낭만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것은 인선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마 후보자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후보자가 기자회견에 나와서 한 말처럼 이렇게 난 자신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다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녀분이 경험한 사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봉사활동의 경우 본인이 만약에 관여 안 했다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어레인지에 본인이 역할 안 했다 그러면 자녀분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봉사활동 과정이나 연구 과정에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보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단언하게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 정호영 후보자의 말이 이게 100% 진실이라고 단언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청문회까지 가는 것이 단정적이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두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실제 이건 허위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실제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 또는 병역 2급에서 4급 병역 등급 변경 판정 과정에서 실제 신체상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호영 후보자 측에서 입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민적 불식을 위해서 입증해야 된다. 다만 평가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은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태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어서 조 전 장관 사태와는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다, 공정잣대의 이중잣대다, 구부러진 공정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위치는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장관 수사
또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강직한 검찰총장의 모습으로 이 정권과 맞서왔고 그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형성한 공정의 잣대가 그걸 가지고 동일하게 본인이 임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되죠. 그런데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금 그러면 그 위법이라는 게 결국에 정경심 교수 사건도 보면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당시 청문회 당시에는 이게 위법이라고 확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표창장 문제가 문제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 수사도 이루어지고 본인 소환도 없이 청문회 당일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앞뒤로 해서 사상 유례 없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주변, 지인, 학교 뭐 이런 식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범죄 혐의를 그때부터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과 지금 뭐 어떻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더 하면 더 했지.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당시에는 인턴이라든가 뭐 봉사활동 이 학교 당락에 영향을 실제 미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입시 비리에 준하는 정도의 문제고 의혹입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도 이 정도 병역 비리 의혹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시민단체 고발도 있을 거고요. 야당에서도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고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 정도면 범죄 혐의 단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통해서 과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안의 정도나 제기되는 의혹의 수준이 조국 장관의 보다 더하면 더했지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해서 더 겸손하게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이후에도 이제 이 당선인께서 직접 지명 처리를 하시든지 어떤 입장을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표명하셔야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오히려 이제 친구라는 이유로 같이 변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당선인이 이 지금 이제 정권 출발 초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약간 다른 것이 조국 전 장관 때는 일단 야당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단서가 정확히 고발이라는 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서가 주어진 거고 지금 만약에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민주당이 고발하시면 돼요. 고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하시면 돼요. 그럼 수사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고발도 안 하고 수사 단서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왜 수사 안 하냐? 이거는 사실은 무리한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 애당초부터 위조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는 허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허위, 위조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까지 차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직까지 이 부분을 갖고 수사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공사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당선인 측에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 관점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이전에도 이거 야당 국내심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선과 관련돼서 할 때마다 문제 제기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문회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위법 청문회라는 것이 위법 여부를 낙마 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불공정 문제 등 국내 정서도 낙마 사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적절한 말은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위법 여부 내지 불공정이 확실히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자진 사퇴하라는 여당의 공세는 야당의 공세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인수위의 부실 인사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 후보자의 경우 지명 하루 전날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검증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검증이 부실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검증을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인사검증에서 핵심은 본인의 어떤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고 자녀 입시나 또 병역 문제가 다 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일단 무연하게든 뭐 어떻게 보더라도 본인의 자녀가 본인이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에 특례 입학으로 의대를 둘 다 입학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봤어야 되죠. 병역 문제도 5년 전에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진단서를 제출해서 그 현역 판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도는 당연히 봐야 될 건데 하루 만에 검증 동의서 제출하고 그 다음 날 지명 발표를 했다는 거는 검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결국에는
윤 당선인이 본인의 의중대로 나는 이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했다는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이게 통보돼서 인수위에서도 발표 내용만 준비를 했지 실제 검증 절차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40년지기여서 친구여서 부실 검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검증 동의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검증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검증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검증이 돼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검증 동의서가 필요한 검증 과정이 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검증 동의서를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아는 한 그 이전부터 검증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0년직이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인사의 방해 사유는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현 대통령을 민정수석 비서실장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선을 통해서 부적절한 인사가 됐고 부적절한 인사 때문에 국민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이런 거가 검증 대상이고 비난 대상인 것이지 어떤 관계인 것 자체만 갖고 비난하게 되면 사실 인재 풀은 굉장히 좁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인사에 부적절하다. 그중에 또 윤핵관이라고 속칭되는 분들이 인사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따지면 지난 정부에서도 모든 인사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저는 타당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여론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고 첫 내각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쉽게 사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쉽게 강행하기도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당내 어떻습니까, 분위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당선인이 그 부처의 업무 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지만 실제 보건부 장관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고요. 복지부는 아마 여가부 쪽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관돼서 여가부 쪽에서 복지 업무를 같이 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처의 업무 조정과 관련된 그 인사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또 의료인 출신들을 지명할 걸로 예상이 돼요. 지명풀이 의료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 그런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객관적인 팩트 체크 없이 만약에 낙마를 시키게 되면 사실상 보건부 장관을 하거나 보건부 장관에 임명되길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입장 외과는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객관적인 팩트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때까지는 시간을 주고 싶은 것이 아마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빨리 객관적 자료를 현출시켜내는 것이 저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의힘의 바람 또는 당선인의 바람에 부합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최고위가 열려서 여기서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좀 지켜봤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거취를 결단해라.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당으로서는 당장 있는 지방선거 부담이 크겠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상황이 인사청문회까지 가고 장기화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당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 정권 초기에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당선인에 직접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이게 당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도 사실 국민의힘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을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물리거나 검토하거나 주변의 얘기를 듣고 재검토하지 않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직무실 문제도 3월 14일 날 결정해서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국방부 이전에 대한 것은 아직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본인은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이것만 정해놓고 계속 다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니까 검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측근이나 대통령과 혈압이 맞고 통할 수 있는 분 주변에 인선하고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게 오직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나 국민들의 문제 제기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인사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방 운영식, 독선의 어떤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나 국민의 힘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시기부터 이것이 갖고 올 정치적 부담에 대한 고려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역대 34명의 장관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어요.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되게 된 것은 크게 보면 뭐 조국 전 장관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드러난 거 또는 여타 입시와 관련돼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걸 꼭 낙마해야 된다라고까지 보여지진 않아요.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는 입장이지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를 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평을 보더라도 일단 무조건 안 된다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선별적으로 주장을 한다 그러면 더욱더 당선인 측에서는 그 민주당의 목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독선적 국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산적 뒷받침을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 안 된다고 처음에 반대 의사를 했지만 결국은 일부 예산 빼고는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현 대통령도 본인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거고 하기 때문에 또 국민적 여론을 보더라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현 단계에서 이미 취임도 하기 전에 독선적 국정 운영이라 그러면 현재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게 당선이 적절하다 하는 인사를 선정해서 청문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독선적 국정 운영이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앞선 평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김호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발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의할 것이라고 예상은 됐지만 그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그 배경 뭐라 보십니까? 예상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까지 했기 때문에 이 추진의 의지가 너무 강고하다. 국민적 비판, 여론조사에 민감했던 민주당이 그간의 행태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게 훨씬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 현재 민변까지 모든 분들이 사실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법 목적이 불분명한 일부에서는 이건 일부 정치 세력의 수사 방탄용 법안이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거두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교섭단체와의 사보임도 전격 단행하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것은 막기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직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호수 총장이 했던 것처럼 원래 검찰 조직에 일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헌법 테두리 내에서 고쳐야 되는 거죠. 수사권을 헌법 12조 3항에 보면 수사권을 전제해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검사를 탄핵하라고 헌법은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검사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자 이런 역대 이런 그 입법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을 던지는 것뿐이 없다. 그래서 직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위원장께서는 그 배경 뭐라 분석하십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어쨌든 평생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고 검찰의 현재 수장으로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검찰총장으로 남는 게 부담스러우셨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이 검찰 수사권 이 조정의 당론이 확정된 이후에 김호수 총장이 뭐 민주당 대표단도 만나고 또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구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 면담은 뭐 청와대 입장은 현재 이제 신중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김호수 총장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맞는데요. 어쨌든 뭐 이후의 논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사들이 이 권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직을 걸고 싸우면서 과연 과거에 검찰의 과거사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지탄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고 입장을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 권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단적 저항을 하고 검찰총장이 직을 던지는 일을 반복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또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뭐 별도의 그 논의를 해도 뭐 같이 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잡으면
헌법 12조의 문제를 가지고 위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2조 3항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포 구속할 때에는 검찰이 그냥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하라는 규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지 검찰이 수사하라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 아닌 것입니다. 헌법 교과서는 물론이고 헌법 해석상 이것을 검찰의 수사권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수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이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헌법 해석상 맞지가 않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시각도 결국에 위헌법률 제추형 심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수사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죄 유무를 확인하는 거 절차에 예를 들면 범인을 잡거나 아니면 증거를 확보하는 건데 여기 임의 수사, 강제 수사가 있어요. 임의 수사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그런 임의로 하는 거고 강제 수사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압수수색, 체포 구속.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증거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체포 구속은 범인을 발견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강제 수사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체포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은 그 헌법 조항이 기본권 위치에 있든 아니면 이것이 통치 구조의 위치에 있든 그 내용만으로 볼 때 이것은 수사에 관련된 조항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검사라는 헌법적 기관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 헌법 조항이 위반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그것이죠. 지금 이 사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폭거를 서슴지 않던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을 하고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법안을 공포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안 통과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의총 당론 결의도 그렇고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가 있을 거고요. 4월 국회 통과를 예정대로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론에서 비판하고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달 새의 논의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로 돌아가 보면 재정검찰청법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그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넘어올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요구든 아니면 정치권의 요구든 수사 기소 분리 요구는 70년 동안 계속돼 왔었습니다. 이 정부에 와서도 이미 2018년 국회에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내용이 있고 수사기소 분리의 내용을 제한하는 제정 이유도 동일합니다. 지금 제출된 법안하고. 수사기소는 분리되는 게 맞고 그 이유는 검찰의 비대한 이 권한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가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다. 수사기소는 분리하되 다만 그 권한 분산에 대한 내용까지 더 나가 있습니다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것은 이것이 형사 그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에서 원칙적으로 맞고 선진 법 체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것을 놓고 찬반의 여론조사 비율만을 가지고 이것을 옳고 그르냐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분리된 수사권을 경찰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적어도 이 명분과 지금까지 이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해온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 이런 걸 종합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권성동 의원, 장재원 의원 등이 냈던 그 안은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공수처와 이런 것들이 논의되기 이전에 검경 수사권을 법무부 산하의 특별 어떤 수사청을 만들어서 넣자는 거고 약간 다르고요. 또 하나는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은 보안수사권을 전제한 논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공수처 범죄 이외에 그다음에 6대 범죄 이외에는 사실은 검경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어요. 실제. 자, 여기서 폐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적체가 돼 있잖아요. 이거 수사 처리가 안 된다. 경찰의 사건 처리가. 이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수사 분리를 해봤더니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봤더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도구마도 아니고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무슨 어떤 헌법적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또 밀어붙이는 시기 자체를 보면 항상 분리할 때 밀어붙여요. 국정농단 사건 때는 특수부에 힘을 실어줬다가 조국 사건 때 보니까 다시 힘을 뺐다가 정권 뺏기니까 다시 수사권도 뺐다가 이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건가요, 이게? 저는 이 상황 논리를 볼 때 이것은 일부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일부 민주당의 분들이 뭐 처음에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키자.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먼저 이 의사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된다라고.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계속 불리하니까 예를 들면 정권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방탄용으로 자꾸 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이 대선 끝나고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게 뭐였습니까? 이재명 후보 김혜경 여사 사건이었습니다. 검사가 하든 경찰이 하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접근하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정권을 놓치니까 야당이 될 민주당 수사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6대 범죄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수사를 안 하거나 이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 6대 범죄 수사권만 검찰한테 제한적으로 준 이후에 검찰이 어떤 남용을 했나요? 그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몇 주 만에 이 법안을 밀어붙여서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려고 하는 건지 검찰이 문제가 있는 행위 자체만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있었다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아마 공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탓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뺏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남용의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럼 아마 국민들도 아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긴급 고검장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사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집단 사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의한 이후에 그것이 물론 받아들여져야 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집단 사의라는 것은 그 수사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고 본인들 스스로 검찰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사퇴하게 되면 그 공백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표가 수리가 되면 그럼 본인들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집단 사의는 특히 평검사들의 집단 사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어질 검사회의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뭐 검사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누가 본인의 어떤 권한이나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집단적 저항을 하고 있습니까? 여가부 폐지하고 있는데 폐지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 여가부 공무원들이나 그 행정고시 패스한 3관 이상급들이 이거에 집단적 저항을 합니까? 옛날에 해경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사태 때 해경 해체한다고 했을 때 해경 뭐 그 경찰들이 이거에 대해서 집단적 저항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은 이래도 된다는 게 어떻게 통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집단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방식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걸로 인해서 국회 입법권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지금 상권 분립 체계에서 맞지도 않고 검찰의 행위 자체도 공무원으로서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이제 어떤 입장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적어도 이 일반적 정치 논리를 가지고 검사의 수사권 문제를 분리하고 본인의 어떤 권한을 지키기 위한 내용으로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